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세계의 이면. 오늘은 설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긴박한 국제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기가 고조되는 순간에 초점이 맞춰졌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계의 이면 그 후라는 주제로 그동안 코너에서 다뤘던 국제뉴스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를 애프터 서비스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약간 이렇게 좀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게 미얀마 쿠데타였어요. 네. 왜냐하면 쿠데타 있을 때 저희가 한창 얘기를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작년 말로 수치 고문에 대한 재판이 일단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만 따로 전해드리기에는 좀 부족해서 이 얘기를 언제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났습니다. 일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예. 뭐 쿠데타 있었고 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발단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 쿠데타가 났었냐면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2020년 11월 총선을 했는데 그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건 부정선거였다라면서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지금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군부가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다음 달 1일로 종료가 되면서 지금 미얀마 군부가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체제를 꾸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4일에 이제 8월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결정을 내린 자리가요. 군 장성 15명만 참석했던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지금 또 계속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고 일단 군부 통치는 계속하겠지만 형식적으로도 이제 정당성을 좀 확보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총선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이제 총선에 우리는 그러면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하지만 지금 민주동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정당도 있거든요. 예. 일부 소수 민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당은 우리는 선거에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민주 세력이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국민통합정부가 따로 있는데 네. 시민들에게 군부의 불법 선거에는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민주 세력이 이렇게 총선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이 선거가 지금 선거라는 이름만 빌렸지 투명성이라던가 공정성이 결여된 가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일단 군부가 주도하니까 이걸 막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통합정부 측이 지금 계속 이제 반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라던가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된 장소를 지금 공격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군부와 민주진영 사이의 유혈 충돌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도 방구를 막기가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년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한쪽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미얀마 군부가 수뇌부, 정권 핵심 요직 50명이 참석한 중앙테러위원회라는 걸 개최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이 되었어요. 이게 네. 이제 새어 나가면 반군이 또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 현지 온라인 매체 키티 미디어가 지난달에 이 회의록 일부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시민 방위군이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소총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저항 세력이 107mm 로켓포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전투 부대로 진화를 하고 있다. 올해 정부군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 담긴 겁니다. 예. 또 이제 쿠데타 이전에는 소수민족들이 또 정말 많은데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단결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미얀마 군부라는 공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연합전선을 지금 구축해서 지금 정부군이 단기간에 또 그 전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가 또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미얀마인들이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불법 장기 밀매에 나서고 있다 이런 네.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빈곤층이요 전체 인구 5,500만 명인데 40%에 가까운 2,200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삶을 그렇죠. 살아가고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저나 수치여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30일에 이제 마지막 재판이 열렸어요. 네. 혐의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했었잖아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지난달 마지막 재판에서 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고에 더한 수치 고문의 형량이 총 33년이 됐어요. 그런데 수치 여사 나이가 올해 77세, 78세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신형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날 재판으로 인해서 군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지금 쿠데타 이후에 수치 고문을 구금했죠. 미얀마 군정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 무전기를 불법 소지했다. 선동을 했다. 선거 조작과 부패 혐의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잇따라 기소를 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금 모든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해 왔어요. 나는 무죄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있는 교도소에 독방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경우에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말 많이 잊혀진 측면이 있어요. 아, 미얀마 그러네요. 쿠데타가. 왜냐하면 우리도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기사가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예. 다 거기를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가 좀 약간 관심을 못 두게 됐습니다. 한때 뭐 기금을 모은다 네, 여러 네.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어느새 우리가 좀 네, 잊혀졌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도 하셨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푸틴 대통령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나발리가 독극물 테러를 당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 이면 예. 시간에. 그런데 2021년 1월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사기와 법정 모독 등의 혐의를 받았어요. 총 1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서 가혹행위로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31일부터 굉장히 좀 공간이 좁은 이른바 처벌 감방에 갇혀 있어요. 거기로 옮겨졌거든요. 네. 근데 이곳으로 옮겨진 이유가 정해진 시간보다 36분 일찍 세수를 했다. 죄수복의 단추를 채우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지금 교정 당국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여 정도 또 수감 생활을 나발리가 하고 있는데 벌써 11번째나 이 처벌 감방 행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발리의 아내는 남편과 편지로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남편이 독감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지금 1.8평 정도의 방에 독감 감염자와 함께 수감이 돼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발리 아내의 주장은 러시아 교정 당국이 일부러 독감에 걸린 사람을 같이 수감을 시켜서 나발리에게 독감을 옮겼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열이 나도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눕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일종의 약간 가학행위죠. 그리고 이제 열악한 수감 환경이다라는 걸 고발하면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나발리에게 약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 제발 이 남편에게 기초 의약품만이라도 제공해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도적인 독감 감염 외에도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요. 이렇게 나발리가 이제 외부에 알린 소식에 따르면 예. 교도소 안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을 내가 강제 투약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교정 당국이 맞은편 감방에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자를 배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감자가 밤새 울부짖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나발리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정 당국에 이런 점을 물어봤지만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우크라이나 않겠습니까? 공격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푸틴 대통령이 점점 뭐랄까요? 국제 질서나 네. 사람들의 시선에서 합리적 생각을 네네.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지를 못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일본 얘기 좀 해보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안살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본 나라지방검찰이요. 지난 13일에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를 총격으로 살해한 남성이죠. 야마가미 데스야를 살인죄,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그 결과 이 야마가미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수제총하고 화약을 직접 제조를 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아베 전 총리 연설 일정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법은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허용하긴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래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을 좀 살인을 할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가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마도 종신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네. 정확한 재판 날짜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시작되려면 앞으로도 몇 달 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이 지금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재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이 야마가미에게 무기 제조, 폭발물 관리법 위반, 또 건물 파손 같은 혐의를 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살범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마가미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종교 활동에 빠져서 예. 그 방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당연히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동정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그 종교 단체에 1991년부터 총 1억엔 우리 돈으로 한 9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야마가미가 있던 오사카 구치소하고 야마가미 친척들에게 돈을 좀 보내주세요. 야마가미에게 하는 예. 현금, 의류, 음식, 책 같은 게 기부가 됐는데 영치금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팬레터도 지금 굉장히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독방의 물품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친척 집으로 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치소에 재소자들이 또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서 총리를 살해해서 나라를 뒤흔든 인물이다라면서 일종의 경외심 같은 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마가미가 구치소 안에서 영웅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소자 중에는 내가 대신 형기를 살아주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람까지 있었고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야마가미도 피해자다. 감형을 좀 시켜달라고 탄원하자라고 이런 걸 했더니 서명한 사람이 1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럼 어떤 것들이 펼쳐졌을까 네. 좀 살펴보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단의 고액 헌금하는 실태, 신자의 자녀들이 겪는 궁핍한 삶에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악질적인 기부 권유 등을 규제하는 부당기부 권유 방지법, 종교 피해자 구제법 이런 법안이 작년 말에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이번 달 5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민당과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유착 관계가 깊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했고 내각의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걸 만회하려고 좀 당과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의 유착 문제를 좀 조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서고 있는데 네. 아직도 지지율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정치인과 종교와의 유착은 크게 다뤄지지 못하고 이 종교의 부도덕한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사실 그동안 정치랑 종교의 유착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나와야만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은 정치권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점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그러니까 피격됐을 때 네. 그때만 해도 뭐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전 세계를 막 뒤흔들 정도였는데 그렇습니다. 금방 또 그 소식이 사라졌는데 네. 일본에서는 거기에 따른 오히려 역풍같이 역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자, 이번에는 IT로 가보겠습니다. IT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괴한에 총격받고 사망하면서 또 네. 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수습이 어떻게 좀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또 꽤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갱단의 범죄는 굉장한 상황이고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이후에 지금 선거가 갱단의 활동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못했어요. IT의회가 2020년 1월에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지금 메꿔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상원의원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임기가 이번 달 9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임을 정할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의회가 전혀 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IT 국토의 60%를 무장 깽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지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 아리엘 앙리 국무총리가 지금 IT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앙리 총리가 모이지 대통령 암살 이틀 전에 임명이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을 이렇게 혼자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앙리 총리가 여러 번이나 의회 선거를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 무장 깽단의 폭력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이게 전혀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켰지만 콜레라를 창궐시켰다던가 성착취 논란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IT의 치안을 안정시키지도 못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유엔이 다시 보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IT가 그 모이지 대통령 암살된 뒤 한 달여 만인 2021년 8월에 2,200명이 사망한 강진이 또 일어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이걸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포르토프랑스인데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작년 여름부터 사실상의 전쟁 상황에 아이고.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사람들이 최우선 관심사가 안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깽단이 이렇게 너무 활개를 치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의원들이 없다라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내가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럼 얼마나 이 무장깽단이 활개를 치는가 좀 살펴보자면 작년에 무장깽단에 의해서 최소 857건의 납치 범죄가 발생을 했고요. 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납치 사건 등으로 숨진 사람이 적어도 28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깽단이 주민들을 일단 납치를 해요. 그래서 몸값을 받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몸값을 낼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앙리 총리는 이 전국을 안정시키려면 외국에서 군대를 좀 파견해달라라는 걸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에 IT에 군대를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제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반응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서 지금 IT 사태도 언제 해결될지가 알 수 없는 아이고, 참 걱정이네요. 답답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영국을 한번 가볼까요? 이 영국 하면 뭐 브렉시트 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텐데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 3년 정도 기간 네네. 동안에 영국 내 여론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브렉시트를 단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3년이 되는 시점이. 예. 협상 결과 영국과 EU는 자유무역 협정을 준용한 형식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간 자유무역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규제 체제를 갖고 있고요. 노동의 자유 이동은 제한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영국 여론조사 업체죠. 유고부가 이 브렉시트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유권자 5명 중에 1명은 후회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예. 전체 유권자 설문에서 브렉시트가 옳았다라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고요. 그때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응답률이 56%로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51.9%가 EU를 탈퇴해야 한다. 48.1%가 EU에 잔류해야 한다. 그래서 약간 더 탈퇴 쪽에 지금 우세한 그런 네네.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여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점점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해지더니 이제는 격차가 24%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가요. 브렉시트와 후회하다는 뜻의 regret를 합친 브레그렛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사실 브렉시트도 신조어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를 이렇게 후회하는 여론이 높지만 사실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입하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건 현실성이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 경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영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항상 유럽 1위였어요. 네. 런던이 금융의 중심지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작년 11월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프랑스에 추월당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브렉시트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죠.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마이클 손더스라는 분이 이 영국 경제 전체가 브렉시트 때문에 영구하게 훼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수낙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도 삭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브렉시트로 인해서 잠재적 생산이 아예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금 뭐 주유 대란,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유럽 본토랑 교역이 좀 약화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어려워졌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아무튼 영국 싱크탱크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훨씬 가난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세금이 올라서 중산층이 더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정부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브렉시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와서. 네. 그렇지만 EU와의 교역을 다시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수낙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를 주도한 영국 보수당 정권 내부에서는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강경파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변경 방식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그 자체로 계속 머무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부도 약간 이제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낙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네. 그런 국제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이슈의 경우에는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다시 그걸 후회한다 하더라도 네. 되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외교가 참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